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고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나타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연내 답방 연기가 궁금했던 우리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었을 거라며 답했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지난달 초 다스 북미법인의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현대차 북미법인을 포함한 거래처 전반으로 조사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시영 씨가 내일자로 다스를 퇴사하게 되지만 앞으로 본격화될 미 국세청의 조사를 피하지는 못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 답변합니다. 현직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건 2006년 이후 12년 만인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간편결제 서비스의 허점을 악용해 몰래 돈을 빼가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나 기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만 하고 있어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2018년 JTBC 뉴스룸에 등장한 올해의 인물들을 시청자 여러분의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부터 서지현 검사,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까지 뉴스룸 출연자를 바탕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해봤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새해를 이틀 앞둔 올해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올해 서울 답방을 못한 걸 아쉬워하면서 내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비핵화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새밑에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적극적인 소통을 시작한 겁니다. 소강 상태에 있던 비핵화 논의가 새해부터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첫 소식 이주찬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A4 용지 2장 분량의 친서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올 한 해 3번씩이나 만나며 남북 사이에 오랜 대결 구도를 뛰어넘는 조처를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우리 민족을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서울 답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내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 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 주었다며 새해에도 자주 만나자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고 환영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그러면은 청와대 연결해서 친서가 전달된 배경은 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청와대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오후에 갑자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김 위원장의 친서를 문 대통령이 정확하게 언제 받은 겁니까? 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갑자기 남북 관계에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곳 청와대 춘추관이 다소 술렁이기도 했는데요. 표지 사진 외엔 친서의 실물이나 원문을 직접 공개한 게 아니라 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상 간 친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신이 본 친서 내용을 의역해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우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적이 있지만 원래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A4 2장 분량을 요약한 것인 만큼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담기지 않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예.
자, 친서는 보통 이제 인편으로 사람이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평창올림픽 때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서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죠. 이번 친서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편으로 전달됐지만 청와대로 사람이 오간 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 사이의 여러 소통 창구 중 하나를 통해 왔다고 했고요. 이 때문에 판문점이나 개성의 연락사무소 또 정보기관을 통해서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런 경로를 통한 전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이 추측하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언론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자, 친서 이제 보통 줬으면은 이제 또 다시 또 주는 게 보통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오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따로 답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말 바쁜 중에 따뜻한 편지를 보내줘 고맙다. 답방 연기가 궁금했던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었을 거다라고 썼습니다. 또 앞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김 위원장의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서울 답방을 바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고 답장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특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사를 통해 전달할 것인지는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소연 기자였습니다. 예, 올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입니다.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안 기자. 먼저 서울 답방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네, 연내 서울 답방은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부분인데 지켜지지가 못했고 예. 또 문 대통령이 이달 초 기내 간담회를 통해서 가능성을 많이 열어놨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선 아쉬움이 매우 컸던 부분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연내 답방 연기가 궁금했던 우리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됐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바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여러 번 시점을 이제 예측하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고 그렇기는 했는데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김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언제쯤 가능할 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예측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백악관은 계속해서 1, 2월 내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1, 2월 내 북미 정상회담만 성사가 된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다소 늦어진다면 내년 3.1운동 100주년 등을 계기로 해서 김 위원장 답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도 올해도 3번 만났고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한반도 평화 번영 문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결국은 북미 간의 상황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보면은 이번에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 문 대통령이 보낸 것은 두 번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즈음에 특사로 내려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친서를 가져왔었는데요. 그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서 국무위원장, 국장이 달린 친서를 전달했는데 이번에도 누구인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인편으로 전달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올해 고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일종의 친서 정치를 자주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남북 간에 이런 친서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겠지만 올해 초 1월 1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많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신년사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친서를 통해서 모레 발표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어떻게 될 거다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올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보면 사무실 책상 위에 핵단추가 놓여 있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요. 예.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 또 이런 복합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김 위원장 답방이 연기가 되면서 향후 정세를 놓고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긴 했지만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친서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정세도 올해 4.27 정상회담 이후 기조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불안감마저 상당히 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확한 내용은 이제 이틀 뒤면은 저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두 사람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했고 북미 관계가 좋은 결과가 되길 바란다고 시 주석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 공조 기류를 되살리려는 모양새로 읽힙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길고 좋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사실을 밝혔습니다. 1차 현안은 미중 간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그러나 두 정상이 특히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북미 추가회담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상대로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곧 있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양국이 협력을 복원하려는 신호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제재 등을 유지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도와달라고 중국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긍정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한 태도를 보이면 북미 관계는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 메시지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인 이시영 씨가 다스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시영 씨를 상대로 진행되던 미국 국세청의 조사는 또 어떻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달 초 미 국세청 IRS가 이번에는 다스 북미법인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이때 거래처인 현대차 북미법인도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로 시작된 논란의 불똥이 거래처들로까지 옮겨가게 된 겁니다. 정혜성 기자의 보도 보시고 또 시영 씨의 퇴사가 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미국 국세청의 소환장입니다. 미 국세청 범죄수사국은 지난달 초 다스 노스 아메리카, 즉 다스 북미 법인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소환장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 자료와 함께 거래 업체 목록까지 제출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미 국세청은 이시영 다스 전무 한 사람에게만 11월 5일까지 범죄수사국 뉴욕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0년치 개인 금융 자료까지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다스 측이 거부하자 이번엔 북미 법인에 소환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 법인하고 거래한 거래처를 전체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죠. 실제로 범죄수사국 조사관은 현대자동차 북미 법인 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세청은 우리나라 국세청의 의뢰를 받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스가 북미 법인 등 해외 법인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본 겁니다. 다스 국내 본사에서 물건이 넘어가는데요. 미국에서 돈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이 그러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JTBC 정혜성입니다. 이 앞에서 리포트 전해드린 정혜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일단 JTBC에서 입수한 미 국세청의 소환장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소환장을 보낸 범죄수사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그러니까 역외탈세 등 범죄를 조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의 특수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뉴욕에 사무실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다스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우리나라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한국 통이라고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국세청 관계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군요. 자, 그렇다면은 만만치 않은 곳에서 이 다스 북미법인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셈일 텐데, 자, 이전에는 근데 이 법인, 다스 북미 법인이 아니라 이시영 씨 개인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다스 북미법인 CEO였던 이시영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에 앞서 5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상은 다스 회장, 강경호 전 사장과 이시영, 이동영 씨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예. 회사에서 너무 많다고 하자 그러면 이시영 씨 한 명만 지정해서 11월 5일까지 뉴욕 사무실로 출두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마저 응하지 않자 회사 법인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시영 씨는 퇴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소환에 응할 의무도 없어지는 겁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환장에도 적시돼 있듯 범죄수사국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 자료와 함께 거래사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이시영 씨가 북미 법인 이사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세청의 역외탈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시영 씨를 소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군요. 네. 자, 그리고 거래처, 다스와 거래를 하고 있는 그 거래사 목록에도 눈길이 갑니다. 특히 범죄수사국 조사관이 미국 엘라베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스는 현대자동차의 차량 시트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거래량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 미 국세청에서도 거래와 관련해 수상한 점이 있다면 있진 않은지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특히 전체 리스트를 살펴보면서 다스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빼돌리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조사하려는 겁니다. 예. 자, 미 국세청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면은 거래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스가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 앞서서 언급이 됐는데 이게 싱가포르에 있다고 저희가 앞서 또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다스는 지난 2005년에 싱가포르의 생산 목적 회사가 아닌 $1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 설립을 주도한 다스 전 임원이 중국 법인의 이익금을 싱가포르로 빼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흘러갔는지는 저희가 아직 밝히지는 못했지만 미 국세청에서 싱가포르 부분 역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미 국세청이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결과가 하나둘 드러나면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가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 여야는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조국 수석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무차별 폭로로 시작된 특감반의 사찰 논란이 내일이면 중대한 분수령을 맞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현직으로선 12년 만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답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당 진상조사단원을 모두 운영위원으로 전면 배치했습니다. 민정수석실 비서관 전부와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광범위한 사찰을 지시했다며 조국 수석의 사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말이 계속 바뀌는 청와대의 형태를 볼 때 하루만 적당히 때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모르쇠 내지. 반면 민주당은 김 수사관이 개인적인 일탈을 했을 뿐 청와대가 불법적인 활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한국당 정치 공세의 근거가 되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징계 요구를 요구받고 있는 비위 혐의자입니다. 조국 수석 역시 김 수사관의 폭로를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김성태 의원 등을 상대로 베트남 외유 논란을 따지며 맞불을 놓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이렇게 현직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건 2006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땐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민정수석 출석이 결정되긴 했는데 민정수석이 이를 거부하고 사퇴하면서 항명 파동까지 낳은 바 있는데요. 12년 만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 핵심 쟁점, 박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국회는 경론 끝에 고 김영환 민정수석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석이 이를 거부하고 사퇴한 항명 파동을 낳으며 무산됐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당시 신광욱 민정수석이 처음입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도 각각 2003년과 2006년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12년 만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핵심 쟁점은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입니다. 또 보고서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 단순 보고인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 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새해부터는 75살 이상의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발급과 갱신, 그리고 안전교육이 더 엄격해집니다.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늘자 이를 줄여보겠다는 건데요. 이제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차량이 서서히 중앙선을 넘더니 멈춰섭니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꺼내 인도로 실어 나릅니다. 평소 심장 관련 질병을 앓던 70대 운전자가 운전 중 의식을 잃은 겁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에서 79살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4%, 80살 이상은 18% 늘었습니다. 시력도 떨어지지만 우선 손발이 옛날하고는 틀려요. 나이 때문에 본인이 그만큼 마음적으로 심령이 약해져가지고 정부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살 이상 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땐 교통안전교육 2시간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간이 치매검사와 함께 수시로 적성검사를 실시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새밑을 꽁꽁 얼린 한파가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낮부턴 추위도 잠시 멈춰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도 큰 무리 없이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시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기모로 추위를 달래보지만 어림없습니다. 상인들은 방한 장비로 중무장을 하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썰매를 타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철원 영하 20도, 서울 영하 11.3도 등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지방엔 한파특보가 계속됐습니다. 바람은 체감온도를 더 떨어뜨렸습니다. 낮이 되면서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매서운 추위의 흔적들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한강 주변은 여전히 꽁꽁 얼어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아침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동안 영상을 회복하겠지만 당분간 평년 기온은 밑돌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를 제외한 전국은 대체로 맑아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최근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먹은 뒤 추락했다는 사고가 잇따르자 청소년 성인할 것 없이 나도 부작용을 겪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아기가 이 약을 먹고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부모들이 많았는데요. 독감이 유행하면서 아이에게 타미플루를 먹여야 할지 아니면 그냥 견디는 게 나을지 고민도 깊어집니다. 타미플루가 어떤 약이고 또 왜 어린아이에게 부작용이 잘 생기는지 하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밤 16개월인 아들이 열이 떨어지지 않아 응급실로 달려간 장모 씨는 A형 독감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타미플루와 같은 성분의 가루약을 처방받아 12시간에 한 번꼴로 먹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신군이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랑 얼굴을 잡아 뜯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몸이 활처럼 꺾여서 정말 순식간에 온 방을 막 괴로운 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글아글 쓰더라고요. 불을 켜면 진정됐지만 어두워지면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습니다. 열이 난다거나 식은땀이 난다거나 뭐 얼굴색이 변했다거나 그런 다른 증상이 전혀 없이 그냥 악몽 꾼 것처럼. 장 씨는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심합니다. 지난주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의 추락 사고가 있은 뒤 장 씨 같은 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2008년 국내 허가를 받은 타미플루는 독감 바이러스 표면에 붙어 증식을 막는 오셀타미비르가 주성분입니다. 고열이나 기침, 가래 같은 감기 증상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추가로 감염되는 걸 직접 막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타미플루가 정말 환각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입증은 안 됐지만 사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무시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약을 함께 먹은 것도 아닌데 이전에 없던 행동을 하고 특별히 열이 높은 것도 아니라면 부작용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은 같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며 복용 후 잘 지켜보라고 당부합니다.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기능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약이 도달하게 되는 체표 면적도 더 작잖아요. 또는 부작용도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JTBC 하혜빈입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만으로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간편결제라고 하죠.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결제액이 하루 평균 1,000억 원, 연간 40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문제는 계정 만드는 것도 너무 간단해 범죄에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심지어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홍문표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월급 통장에서 200만 원이 사라진 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돈은 간편결제 사이트 2곳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계좌와 카드번호, 비밀번호 앞자리 등 과거 유출된 개인정보로 누군가 대포폰을 개통했고 이를 바탕으로 간편결제 계정을 만든 뒤 상품권을 사들인 겁니다. 국민은행 계좌를 열어보니까 국민은행에서 기업 투 기업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고 근데 이게 토요일 저녁이어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보는 앞에도 돈이 빠져나가는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계좌에서 한 달 뒤 또다시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발생해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통신사와 간편결제 사이트는 책임이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고객님 이 주문권으로만 보자면 정상 결제권이라고 제가 현재로서 저희 또한 어떤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없으니까 대응팀이 있습니다. 논리의 핵심은 다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린 책임이 없다. 그리고 회사 책임을 네가 입증해 갖고 와라.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죄에 이용된 IP 주소의 소재지가 모두 중국이라 수사는 성과 없이 종결됐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그동안 간편결제를 보면서 이렇게 간편해도 되나 걱정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취재한 이세누르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 본 것 말고도 비슷한 피해가 여러 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대학생 김기란 씨는 갑자기 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수십만 원어치의 상품권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김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당해봤는데 눈앞에서 핸드폰 번호가 바뀌고 1분도 되지 않아서 한 3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빠져나간 게 처음이기 때문에 손이 좀 떨리고. 저희가 해당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비슷한 시점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대여섯 건에 달했습니다. 예. 자, 아무리 간단하다고 해도 내가 내 휴대전화를 들고 있기만 하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던 겁니까? 예, 과거 해킹 등으로 이 특정 사이트에서 회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걸 악용한 겁니다. 모든 사이트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로그인을 하면 ARS 인증만으로도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존 번호를 대포폰 번호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계정에 연계돼 있는 결제 비밀번호를 추가로 바꿉니다. 그다음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상품권을 결제한 겁니다. 피해자 동의를 받아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ARS 인증에 동의하신다면 18번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전화 한 통만으로도 손쉽게 번호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예. 이게 가능한 건 간편교실 사이트의 아이디 주인과 휴대전화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세누리 기자가 직접 해봤을 정도로 저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피해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은 마땅히 책임을 지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대포폰을 등록해준 통신사는 피해자에게 관련 개인정보가 일치했고 정부 지침대로 했다고만 했고요. 간편결제 업체는 수사가 진행되면 협조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업체와 정부 기관들이 서로 폭탄 돌리기만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보호원, 통신민원조정센터,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자분쟁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회. 자기네 소속이 아니고 이 기관을 가봐라. 이 기관에다 하면 저 기관에다 해라. 그래서 폭탄 돌리기로 해서 나중에 통신민원조정센터로 다시 돌아갔어요. 소비자 편의를 위한 간편 결제도 좋지만 적절한 보안 시스템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시청자 여러분이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 뉴스룸에 등장했던 올해 인물 10명을 추려봤습니다. 역시 시청자께서 직접 뽑아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올해 인물은 누구인지 최재원 기자가 준비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큰 수확은 아마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닐까 생각해요. 주시는 겁니까? 네. 정말요? 네. 영광입니다. 소득주 성장은 정말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이 구조를 바꾸는 그 속도에 대한 조절과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재벌들의 이제 지배권이 3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할아버지들이나 2세 아버지와는 다른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북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북미 관계가 교착된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중단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아들도 죽었습니다. 꼬박 9시간 반 동안 국회 회의장 밖을 지켰습니다. 그 어린애들 우리 아들처럼 억울한 죽음 될까 봐. 김용균법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심으로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진심이 보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주면은 계속 반납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만 너의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환자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지나가면서라도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다친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다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는 그런 분들만 집중타를 맞는다고요. 네, 새해가 다가오면서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에게 문자로나마 새해 인사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 하느니만 못한 인사가 될까 봐 뭐라고 보내야 하나 늘 고민이죠. 실제 스팸 문자 같은 새 인사가 비호감 1위로 꼽히기도 했다니까요. 이렇다 보니 참신한 인사말 찾아주는 앱, 그리고 돈 받고 맞춤형 인사말 파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직장인 이뮤정 씨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인사말 모음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직장 상사들에게 문자로 보낼 참신한 내용의 새 인사 문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늘 새로운 문구를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새 인사를 입력하면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온 다양한 문구들이 보입니다. 아예 돈을 받고 맞춤형 인사말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습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선정한 비호감 새 인사로 스팸 메시지 같은 인사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안부 문자를 받는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한 100통 이상 오게 됐을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죠. 뭔가 답장을 안 해주면 뭔가 그 사람을 좀 무시한 것 같고 이런 좀 걱정이 들거든요. 또 연말이면 늘어나는 술자리에 새로운 건배사를 고민하는 것도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새로운 건배사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술자리를 자연스럽게 즐기는 게 서로에게 따뜻한 덕담 한마디를 건네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연말. 전문가들은 연말은 형식적인 인사보다는 다가올 새해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초계기입니다. 바다 위에서 적의 동정을 살피는 군용 항공기를 말하죠. 특히 잠수함을 찾아내는 대잠 초계기는 레이더로도 보이지 않는 걸 찾기 위해서 적외선 탐지기나 음향 탐지기 등 그야말로 최첨단 장비가 그 안에 다 동원이 됩니다. 이 초계기와 유독 인연이 깊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직후에 미군 잠수함에 맞서기 위해 동쪽 바다라는 뜻의 도카이라는 초계기를 만들었는데 일본의 동쪽, 그러니까 태평양을 향한 열망을 담았던 거죠. 이후 냉전 시대에는 소련 잠수함을 막기 위해, 또 이후에는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80대에 가까운 초계기를 운용하게 됩니다. 한국군이 지금 보유한 게 20대가 채 안 되니 일본의 초계기 수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일본이 2014년 무기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했던 규정을 50년 만에 폐기하면서 처음 수출을 추진한 품목도 바로 초계기였으니 자부심이 대단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초계기를 둘러싼 지금의 레이더 논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자위대의 명예를 위해 문제를 제기했고 일방적인 영상 공개까지 하게 됐다는 일본 방위상의 이야기. 과거 군국주의 시절에도 많이 들었던 그 명예라는 것을 위해 과연 일본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초계기였습니다. 오늘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신축 공사 중인 오피스텔 18층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옥상에 쌓아둔 공사자재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사업장에서 최근 7년 동안 산업재해로 9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숨진 9명을 포함해 61명이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고 부상자 2명만 서부발전 직원이었습니다. 또 사망자 9명 중 8명은 김 씨가 숨진 태안발전본부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W 차량의 화재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이 BMW 코리아 상무 1명과 직원 4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을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쪽의 3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전국 1,024명의 성인 남녀에게 물었더니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모두 67.8%였고 반대는 23.2%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돌아온 당시인입니다. 예, 비행기에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어제 낮 베트남 다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을 직접 찍은 JTBC 시청자분의 말에 따르면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김 전 원내대표에게 묻자 이렇게 쑥스러운 듯 보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이 저희 시청자 제보창을 통해서 들어온 사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또 이제 외유 논란 속에서 귀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가 이야기해 주신 대로 좀 쑥스러운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김 전 대표 3박 4일 일정으로 다낭으로 출장을 갔다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어제 조기 귀국한 건데요. 함께 갔던 한국당 운영위원들은 오늘 새벽에 귀국했고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와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예.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김 전 원내대표가 귀국하면서 베트남 측과 사전에 약속을 한 거라 미룰 수가 없어서 그랬다 해명했던 걸 이야기하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하루 전에 귀국한 김 전 대표가 그렇게 해명했던 거고요. 이번 다낭 출장은 한 베트남 양국 교류 협력을 강화를 앞세워서 다낭 무역관을 방문하고 이 교민들을 만나는 일정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 출장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출장이 더욱 논란을 빚었던 건 본회의에 불참하고 출국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본회의는 이른바 김용근법과 유치원 3법 처리 여부가 걸려 있어서 더욱 주목받은 바 있었고요. 예. 특히 신보라와 곽상도 두 의원은 두 법의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와 교육위원인 만큼 더욱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출장을 갔다가 또다시 일찍 돌아온 그런 의원들도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또 민주당 운영위원들도 하루 뒤인 28일 날 2박 3일 일정으로 오사카로 출장을 갔습니다. 물론 본회의를 참석하고 간 출장이었지만 한국당의 외유 출장 논란 때문인지 아리마 온천 체험과 오사카성 관람 일정은 취소했고요. 예정대로 오늘 귀국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또 저희가 했던 보도들이.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문제 발언 랩소디입니다. 예, 랩소디, 광시곡이라는 뜻인데 어떤 문제가 된 발언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올해 한 해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던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논란이 됐던 건 민주당 이회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이 대표가 이 발언을 한 건 지난 28일이었는데요. 예. 그 발언이 있었던 바로 당일날 사과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이 사과문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냈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오늘까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예. 한국당 논평을 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라던 정부 집권여당 대표가 사람에 대한 볼품없는 인식 수준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논평 냈고요. 예. 다른 야당들도 민주당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문제 발언 랩소디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문제가 된 또 다른 발언들도 지금 추려온 겁니까? 맞습니다. 다음은 이부망천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아니라 정태욱 의원이 한 발언이었죠. 예.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가가 중구나 남구나 이래 쪽 갑니다. 예. 뭐 잘 기억이 납니다. 이혼하면은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 말을 줄여서 이부망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잖아요. 정태욱 의원이 결국 이후에 해당 발언 사과하고
또 한국당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한국당에서 윤리위를 소집했고요. 그런데 소집하기 전에 정의원이 자진 탈당한 바 있었습니다. 예. 이후 인천 시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지난달에 정의원은 한국당에 복당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발언이 있습니까? 네, 마지막 발언인데요. 마지막 발언은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발언입니다. 일본식 표현을 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계세요 주신 거 아닙니까? 네, 방해라는 표현을 일본식으로 한 건데요. 당시 상황은 교문위 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 사실 저희가 비하인드 뉴스 통해서 많이 또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은재 의원이 일본어를 언급한 거, 일본어 잔재 표현을 쓴 것은 뭐 이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있어서 일본식 표현 삼관왕이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발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7일이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렇게 방해라는 일본식 표현, 야지를 돋는 의원은 퇴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고요. 같은 달이죠. 이달 26일에는 국민 혈세를 이렇게 분배해도 되느냐 이 표현을 뿜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의원은 논란이 되자 이 속기록 발언, 물론 겐세이 발언은 사과를 했고요. 이후에 예. 일부 표현은 속기록을 수정하기도 하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뉴스도 올해 가장 논란이 됐던 이야기 3가지를 이제 추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수고 많았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청춘, 그리고 요즘처럼 추운 겨울을 어떤 시간으로 기억하시나요?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 씨는 이 두 시기를 힘들지만 자신을 작가로 살게 한 보석 같은 시간으로 꼽습니다. 오랜만에 독자와 만난 한강 씨 이야기, 강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긴 지낼 만한가요? 빗소리는 여전히 들을 만한가요? 영원히 가져오지 못하게 된 감자 생각은 잊었나요? 가만가만한 목소리로 되살아나는 고운 문장들이 겨울밤 추위를 이기며 모인 독자들 마음속에 따스하게 채워집니다. 예전 단편소설집을 다시 낸 기념으로 마련한 낭독회 자리입니다. 소설을 처음 썼던 20대 초반, 어린 친구가 왜 어두운 글을 쓰냐는 질문을 받곤 했던 한강 씨는 오히려 어렵기에 쓸 수 있었다 말합니다. 캄캄하고 더 힘들고 더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자신의 글이 결코 어둠에 그치진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빛을 향하고 있으면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글을 가장 많이 쓴다는 그는 어릴 적 몸에 새긴 차디찬 겨울에 대한 감각 덕분에 작가가 될 수 있었다 여깁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따뜻하고 연약한지를 더 느끼게 되고 살아있다는 것을 더 강렬하게 체험하게 하는. 최근 몇 해 동안 겨울에 대한 새 작품을 쓰고 있다는 그는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 끝에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냥 제가 진실이라고 느끼는 그만큼만 쓰면 되는 거니까. JTBC 강나현입니다. 예, 올해 전해드리는 주말 뉴스룸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